안녕하십니까. 민족화해와 협력의 소식을 전하는 정론 통일뉴스입니다. 2023년 1월 둘째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최희준 변호사입니다. 정부 각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과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우리 독자들 포함해서 윤석열의 윤만 나와도 고개 돌리는 분들이 많아서요. 짧은 소식 몇 개만 갖고 왔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해외 순방을 간다고요? 예, 14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을 국빈 방문하고 네. 17일 스위스로 이동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21일 귀국한답니다. UAE,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약자가 UAE죠. 이곳은 이명박 정부 때 원전을 수주해서 화제가 됐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2018년 3월 바라크 원전 1호기 준공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네. 지난 10일 최상목 경제수석은 바라카 원전으로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UAE와의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킬 계획이라고 방문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보스 포럼에는 왜 가는 거죠? 지난해 4월 27일인데요.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데요.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 포럼 사무총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윤 당선인이 반드시 참석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는 딱히 가야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예. 거의 스토킹 수준으로 구애 중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주요 7개국을 방문하느라 다보스 포럼에는 안 간다고 이미 밝혔고요. 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MBC 기자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네요. 다만 도어 스태핑 중단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설치한 배녀판 벽 생각나십니까? 네. 예, 근데 지난 10일 그 위에다가 인조 담쟁이를 더 씌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벽이 아니라 진짜 벽이 된 셈이죠. 다음 수순은 기자실 이전이라는 오픈 얘기들이 나돌아다닙니다. 네. 11일에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새해 업무 보고를 했어요. 예, 보통 업무 보고라고 하지만 부처와 대통령실 간의 조율된 내용을 보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외교부나 국방부의 발표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큰 방향은 다들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네.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유인책 제시는 없었고요. 대북 타격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한미연합 군사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예, 세부 내용 중에 눈여겨볼 만한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예, 그날 업무보고 직후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사후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타격 체계인 킬체인 분야에서는 지대지 미사일, 공대지 유도탄 이러한 것들의 보유량을 대폭 늘리고 나가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교란 또는 파괴할 수 있는 작전 개념까지 발전시킬 것을 보고드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타격용 미사일을 대폭 늘리고 선제 타격까지 검토하겠다 이런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한미 연합 연습과 연합 훈련을 크게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됐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 3월에 전반기 한미 연합 연습을 실시하는데요. 네. 그것을 11일 동안 전 후방 구분 없이 연속적으로 시행하고 야외 기동훈련은 과거에 독수리 훈련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그 이상의 수준으로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최초로 사단급이 참여하는 한미연합 상륙훈련 실시 계획도 밝혔습니다. 예. 게다가 올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죠. 네. 이때는 대규모 한미연합 화력 시범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마침 그날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봤듯이 북한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요. 올해 한반도 정세도 암담하네요.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긴장 완화 방안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11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도발에 단순한 비례적 대응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대응해야만 북한의 도발 의지를 원천적으로 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증명된 적 없는 위험한 주장을 되풀이한 거죠. 예. 그 현안이 되고 있는 북한 무인기나 중국의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이와 관련한 대책은 나왔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네. 우선 북한 무인기 관련한 대응책은 10년 전 대책을 재탕했던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은 사실은 이 소형 무인기에 대한 것은 우선순위가 그동안 떨어져 있었다. 군사적 수준에서 보면 크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았던 것이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좀 더 중점을 두고 확보하겠다 이런 방향을 잡았고 이런 식으로 횡설수설을 했습니다.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방역 조치 취한 것은 중국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상황을 감안해서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의거해 단기 사증 발급을 중단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게 잘 설명하겠다라고 했네요. 네, 정부가 어떤 대책을 발표할 때 비과학적이고 주관적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건 그냥 하는 말이죠. 다만 중국이 한국의 조치가 특히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다. 이렇게 볼 이유는 있어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 문제로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까지 중단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네. 일본이 잠시 취했다가 이미 풀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게다가 11일 업무보고 때 윤 대통령은 중국인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와는 차별화되는 반중 성향의 보수 지지층을 의식한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즉 순전히 방역 조치가 아니라 정치적인 조치라는 그런 것을 시사한 것입니다. 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중국을 설득하지는 못한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10일 단기 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이어서 11일 추가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국을 경유해서 제3국에 가는 외국인에게 중국 도시 안에서 3 내지 6일 정도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한일 국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11일 발표했습니다. 그 새해 초부터 중국과 치고받고 북한에게는 험한 말 쏟아내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수습할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이광길 기자였습니다. 외교부로 가보겠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두 가지인데요. 외교부와 국방부가 어제 그러니까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계획 보고를 했다는 소식과요. 또 하나는 강제동원 공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럼 먼저 외교부 업무 보고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 중에 하나인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서 올해 2023년 외교부가 선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요. 3가지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3가지 핵심 과제는 뭔가요? 예, 지난 연말에 발표했던 인도 태평양 전략이 하나가 있고요. 이걸 이제 실행하겠다는 거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경제를 살린 외교입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늘상 외쳐왔지만 별로 유효한 방안을 못 찾았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예, 역시 기존과 같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거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전례 없는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별 효과가 없었던 걸로 판명된 방안들만 거론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차단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이 변화하고 비핵화를 할까요? 얼핏 보면 그게 좀 연계가 잘 안 되죠. 근데 윤 대통령이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단순히 인권 수호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이 된다. 또 뭐라 했냐면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을 우리 국민과 해외에 제대로 알려야 북한의 도발이 강화됐을 때 왜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고 남북 간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것은 좀 경강부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는데 아픈 인권 문제만 건드린다면 오히려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가요? 예, 다른 데서도 그렇습니다만 역시 이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대북 정책은 실패했고 일방적 대북 유화 정책은 우리 안보를 이토록 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윤 대통령도 직접 이제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제 무슨 종전선언이네 하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한 그런 평화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이런 주문도 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강경 내용도 거론이 됐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대목이 눈길을 끕니다. 아름다운 한반도의 봄날이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빛을 잃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모쪼록 군사적 충돌로까지만 번지지 않도록 바랄 뿐입니다. 김 기자, 다른 소식 더 전해주시죠. 예, 오늘 그러니까 12일 오전 10시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공개 토론회는 열리기 전서부터 말썽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한일의원연맹이 외교부와 공동 주최한다고 발표가 됐었는데요. 야당 소속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바가 없는데 정진석 회장이 독단으로 결정했다면서 우린 들러리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공동 주최해서 한일의원연맹이 이름을 뺐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정진석 회장만 개인 명의로 공동 주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토론회가 10시부터 있었는데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국회 본관 계단에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관련 단체들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주장은 뭐였습니까? 예, 외교부가 이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 이쪽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토론회 하루 전까지, 그러니까 어제까지 발제문이나 기본적인 자료도 피해자 측 토론자에게 전달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발제문을 미리 받아서 보고 거기에 의견을 담아서 토론문을 작성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미리 발제문을 주는 게 관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루 전까지도 그게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정상적인 토론을 하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었던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하루 전인 어제 피해자 들러리 세우는 날림 토론회 당장 중단하라는 규탄 성명을 내고 토론회의 불참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피해자 측의 참여가 없는 토론회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이제 토론자로 선정된 사람이 두 사람인데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와 민족문제연구소 김영환 대외협력실장인데요. 이분들은 토론자로 참여해서 피해자 측 입장을 밝히겠다고 해서 오늘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기자들을 만나서 토론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외에 토론자나 발제자는 누구였습니까? 외교부 담당자인 서민정 아태 국장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심규선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고요. 네. 아까 말했던 두 명의 토론자 외에 학계 전문가, 언론인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예. 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발제자들은 이제 주로 정부를 대표했고 또 재단을 대표했기 때문에
정부 쪽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전제 위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 지원 재단에다가 포스코 등 우리 기업들이 출연을 해서 대신 변제해 주는 방식, 이른바 대의 변제 방식을 내세웠습니다. 대의 변제는 피해자가 거부하는 방안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오늘 토론회장에서도 피해자 그 유족들이죠, 가족들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막 고함을 치고 항의하고 상당히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토론 직후에 기자회견에서도 그와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명했습니다. 결국은 힘을 가진 정부가 공개 토론의 절차를 거쳐서 우리 기업들이 재단에 출연해서 변제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단체들은 이제 법적 대응과 대중적인 반대 운동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이 반대하는 방안을 왜 정부에서는 서두르고 있는 건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늘 공개 토론회는 이제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자칫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대법원 승소 판결로 인한 배상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나서는 것을 보면 정말 이 정부는 한미일 삼각동맹, 한일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예. 과연 정부의 구상대로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외교부 출입하는 김치광 기자였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 새 밑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들어보았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인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4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의 군사학 논문에서 나온 거죠. 이런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평화를 원하거든 평화를 준비하라. 이건 20세기에 나온 말입니다. 전 인류가 참혹한 전쟁에 휩쓸렸던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분쟁을 전쟁이 아닌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자며 전 세계 63개국이 서명한 부전조약 체결 당시에 나온 말입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적 대비는 항상 강구하게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지요. 그러나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군사적 대비는 곧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의 문제는 남북 간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찾고자 하는 노력, 아니 그런 고민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주 통일뉴스 주간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